기업가들이 가장 부자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하지만 기업을 운영하려면 가장 높은 수준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의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금융자산은 투자를 시작하기 쉽지만 가장 위험하다. 금과 은 같은 상품이나 상품 투자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교육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 자산은 무엇인가? 간단한 답변. 금융자산이다. 금융자산은 가장 유동성이 높다. 그래서 쉽게 투자하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최소의 금융교육을 요구한다. 판매 능력도 필요 없고 관리 능력도 필요 없다. 단지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A 주식 100주와 B 주식 100주를 매수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면 된다. 금융자산을 사고 파는 것은 훈련받은 원숭이도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당신은 왜 금융자산에 더 투자하지 않는가? 간단한 답변. 내가 충분한 통제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가로서 나는 수입, 비용,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한 통제권을 원한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한다고 해도 빌 게이츠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회사의 비용이 너무 많다거나 적다고 생각해도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원유에 투자하면 사장은 나의 전화를 받을 것이다.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면 켄 맥일로이나 나의 관리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다.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면 세계 각국에 있는 사무실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을 협의할 수 있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통제권이다. 그렇다고 금융자산이 나쁜 투자 상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금융자산은 소수의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 금융자산은 또 정부의 법에 따라 주식에 투자한 똑똑하지 못한 수백만 명이 수조 달러를 잃게 만들 수도 있다. 401k와 같은 퇴직연금법을 만든 것은 미국 정부임을 잊지 마라. 1974년에 미국 정부는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실제로 401k로 알려져 있다. 기업들은 더 이상 종업원들을 평생 고용할 생각이 없다.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 미국이 저임금 국가들과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교육을 전에 받지 못한 전 세계 근로자들은 투자자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근로자들이 투자자로 변화하자 재무설계사들이 넘쳐났다. 이것은 한 무리의 사자들에게 양떼를 던져주는 것과 같았다. 많은 선생님들과 간호원, 계산대 직원, 그리고 보험영업사원들이 재무설계사로 직업을 바꿨다. 많은 선생님들과 간호원, 계산대 직원, 그리고 보험영업사원들이 재무설계사로 직업을 바꿨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들이 I사분면이 아니라 S사분면에서 금융교육을 받았다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나는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하고 헌신적인 재무설계사들을 만난 적이 있지만 이런 능력 있는 설계사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은 금융자산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실 대부분의 재무설계사들은 자기 회사의 금융상품만을 판다. 다른 자산을 판매해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원유, 세금, 부채, 기술적 분석, 그리고 금의 가격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좋은 조언과 나쁜 조언을 구별하기 위해서 금융교육은 필수적이다. 재무설계사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나는 그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내 자산을 돌아보고 내가 금융교육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것이다.
세상에는 정말 끔찍하고 멍청한 재무 설계사들이 많지만 당신이 좋은 충고와 나쁜 충고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조언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해야 개인이 돈을 벌고 금융자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답변. 수영장의 얕은 곳에서부터 시작하라. 수업을 듣고 연습하라. 투자 세계에는 언제나 전문가와 아마추어들이 있다. 주식시장은 전문가들에게 훌륭한 곳이다. 상어들이 있는 깊은 바다에서 노는 아마추어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래서 앤디가 금융자산의 세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 투자에 능통한 훌륭한 선생님이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금융자산에 관한 한 아마추어와 전문 투자자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떻게 수입을 발생시키는가와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는가이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더 쉬운 것이 위험 관리이다. 부동산 투자에서는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셋째도 위치가 중요하다. 금융자산에서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는 부동산 투자든 금융자산 투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매수 종목을 분산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종류의 분산은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기를 바라는 희망에 불과하지만 전문가들은 계약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이런 계약에는 비용이 들지만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약간의 통제권을 얻게 된다. 카트리나와 같은 허리케인을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침수 피해 보상 계약을 맺으면 허리케인과 관련된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는 자신의 돈을 여러 종류의 주식에 투자한다. 그리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또 다른 투자자는 주가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정해진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계약을 매수할 것이다. 이런 기능을 하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풋옵션이다. 금융자산에서 수입을 얻는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다. 투자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와 자본 이득을 목표로 하는 투자 사이의 차이점을 배워야 한다. 나는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자본 이득에 더 많이 의존하는 반면 전문 투자자들은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아마추어들은 금융자산에서 자본 이득을 통해 돈을 벌고 분산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캐시플로 전략을 이용해 돈을 벌고 계약을 통해 위험을 관리한다.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지난 2007년에 벌어진 주식시장의 붕괴는 나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이고 분산이 손실에 대한 보험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2010년에 보험을 들지 않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면서 주식시장에 다시 뛰어들었다. 전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도 보험을 들고 투자한다. 이번에도 앤디가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보험을 이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정기적으로 나는 임대 부동산 보험에 가입한다. 세입자들이 화재를 내는 등 의도하지 않게 내 부동산에 손해를 끼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이런 위험의 분산을 통해 관리한다고 상상해보라. 수많은 집을 사면서 화재나 사고에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가치가 더 높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는 계약을 좋아한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계약을 보험이라고 부른다. 개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질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이다.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단지 해지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앞서 설명한 풋옵션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내고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나 연방은행의 부정적인 발표와 같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풋옵션을 매수한다. 상황이 더 위험할수록 계약의 단가는 비싸진다. 사실 이런 종류의 계약들은 투자자에게 시장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이런 계약의 한 사례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과 같은 국가들을 위한 신용부도 스왑이다. 채권자들은 이들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 몇몇 국가는 돈을 갚지만 다른 국가들은 부채를 갚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자들은 국가 부도에 대비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계약을 원한다. 최근에 이런 계약들의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들 국가들의 상황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백만장자들만 해지를 이용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손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옵션 계약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옵션 시장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옵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옵션 거래를 한다. 전문가들은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해지 수단으로 옵션을 활용한다. 나는 옵션에 투자한 돈을 100% 잃을 것으로 생각하고 옵션 계약을 매수한다. 임대부동산 보험에 사용하는 돈과 옵션에 사용하는 돈의 의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보험료를 내듯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옵션 비용을 충당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으로 돈을 찍어내는 법. 자주 묻는 질문. 금융자산으로 당신의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투자에 대한 무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간단한 답변, 그렇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앤디가 설명하도록 하겠다. 앤디 테너의 자세한 설명. 우리는 주가가 이론적 숫자인 무한대까지 상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리를 무한대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거래들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공매도이다.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 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한계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는 무한대의 위험을 수반하는 거래로 여겨진다. 주가가 실제로 무한대로 상승하지 않지만 손익계산에서 무한대는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무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제로에 가까워지면 그 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우리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부동산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 수익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부동산 세계에서 부채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우리는 부채를 이용하지 않고 무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자산의 장점들 가운데 하나가 투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강조하지만 백만장자들만이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니다. 기요사키가 돈을 찍어내는 방법에 대해 글을 써달라고 했을 때 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아주 작은 규모 1000주 거래를 시작해 약 500~600달러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지만 직장을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부수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법이다.
나는 몇 가지 그림과 앞에 설명했던 해지라는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것이다. 금융자산의 세계에서 투자자는 돈을 주고 계약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받고 계약을 파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개념이다. 매수자는 돈을 쓰고 매도자는 돈을 받는다. 기요사키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좌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기술적 분석이란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살펴보는 전문가들의 용어이다. 다음 그래프는 S&P 500 지수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지수 1000포인트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945포인트 수준에서 풋옵션을 파는 방식으로 약간의 돈을 찍어내려고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돈을 찍어낸다라고 하지 않고 대신 옵션을 매도한다 라고 말한다. 이것은 옵션 계약을 산 매수자가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S&P 500 지수가 945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것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이다. 아래 재무제표를 보면 우리는 옵션 매도를 자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의 집은 자산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기요사키를 비판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도 옵션을 자산 항목에 편입시킨 것에 대해 유사한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핵심은 옵션이 수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표는 증권회사의 거래 계좌 거래 내역이다. 총 비용이 0원이고 그래서 순수익도 옵션이 만기될 때까지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205페이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단기간의 변동 범위를 예측하는 것은 상승, 하락, 횡보 훨씬 쉽다는 것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옵션 만기까지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자. 물론 우리가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라면 보험은 비용이 되고 우리 집이 불에 타기 전까지는 수입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풋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옵션의 매도자가 되는 것이 전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워렌 버핏이 장기간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와 비슷하다. 어떤 사람들은 워렌 버핏이 일부 파생상품을 대량 살상무기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옵션 거래에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옵션 거래는 대량 살상무기가 될 수도 있지만 버핏은 실제로 옵션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통제권 행사가 거의 불가능한 금융자산에는 더 큰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우리는 풋옵션을 매도해 얻은 수익을 위험을 통제하고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풋옵션을 사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전히 플러스의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증권회사가 보내준 거래 내역을 보면 우리가 매도한 풋옵션에 대해서는 무한 수익을 얻고 우리가 매수한 풋옵션은 100% 손해를 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라. 집에 대한 보험료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거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배워야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금융교육을 받는다면 누구나 이런 옵션 거래를 할 수 있다. 어렸을 때 나는 로빈 후드를 좋아했다. 어른이 된 후에야 로빈 후드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빈 후드는 나는 부자들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사람들도 부자들의 재산을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경제가 나빠지고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로빈 후드로 변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주택을 침입하고 차를 훔치고 사람들을 납치하고 은행을 터는 것과 같은 중범죄가 될 것이다. 중범죄자가 될 것이다. 법정을 통해 당신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최근에 나는 법원에 출석해야만 했다. 지난 2005년에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했던 동료가 내 재산의 60%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근거가 없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법원에 출석해야 했다. 2007년에 그는 승승장구했지만 지금은 파산해서 돈을 버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는 로빈 후드가 되었고 우리는 법정에 출석했다. 판사가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에도 그는 10만 달러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어떻게 로빈 후드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답변. 부자들의 법을 이용하라.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거나 보험을 가입하고 총을 사용하거나 개를 기르는 것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부자들은 기업이라는 법인을 통해 재산을 지켜왔다. 법인이 어떻게 부자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의 법률 고문인 게럿 서턴이 알기 쉽게 설명해 줄 것이다. 법률 전문가 게럿 서턴의 자세한 설명. 투자가 위험을 수반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 굳이 법까지 공부해야 할 필요는 없다. 투자가 무한한 위험을 동반해서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자들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피하고 자산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다. 법인을 통한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1500년대 영국 왕실이 발부해주는 기업 설립 허가서에서 시작되었다. 부유층과 고관대작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고 영국 경제는 번창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는 유한 책임 회사라는 형식을 통해 동일한 재산 보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재산 보호권의 확대로 세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현재 네바다, 와이오밍, 델라웨어와 같은 주들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위험보호법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정부도 이를 통해 상당한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된 것은 투자자들이 주정부의 승인을 받은 유한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 유한회사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정부는 개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동시에 재산 보호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기업 형태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기업 형태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알려주지 않는 것은 역설적이다. 가부장적이고 보모처럼 국민들을 과보호하는 정부는 기업 형태 선택에 관여하지 않았다. 정부는 법인 선택에 대해 가르치거나 경고하지 않고 당신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그대로 둘 것이다. 개인 회사나 합명 회사는 소송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위험도 최소화시키지 못하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런 법인 형태로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재산을 보호받을 수가 없다. 부자들은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당신의 재무 전문가나 개인 회사나 한명 회사를 권고한다면 부자들의 방식을 따르라. 즉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새로운 다른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다. 네바다주는 자산 보호 신탁에 관해서는 최고의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산 보호 신탁에 2년 이상 맡겨진 자산들은 법원의 명령이 있어도
채권자들이 건드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유한 책임 회사는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자산보호 신탁은 더 높은 장벽을 세워서 채권자들로부터 신탁의 수혜자인 당신을 보호해준다. 자산보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의 고객들은 가끔씩 정부나 국세청이 자산보호 계획을 의심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한다. 나의 대답은 우리가 첫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재산보호의 역사에 나와 있다. 정부는 각종 승인 절차, 법, 세금을 통해 자산보호를 권장하고 있다. 정부는 부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신 세금을 확보한다. 그러니 정부가 원하는 것을 하라. 즉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하라. 위험은 중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위험을 증대시키는 모순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다. 위험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통제권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통제는 금융교육에서 시작된다. 더 많은 것을 알수록 인생과 돈 문제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게 된다. 위험은 실제로 존재한다. 우리 주위에는 사고, 실수, 그리고 범죄들이 매일 발생한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직업의 안정성, 저축, 안전한 투자, 뮤추얼 펀드, 분산된 포트폴리오와 같은 위험을 키우는 모순을 믿지 않고 금융교육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세계에서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과 관련이 깊다. 테러와 경제적 불확실성과 중국의 부상, 서구의 몰락과 함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도 증가할 것이다. 진정한 금융교육은 당신에게 위험에 대한 더 많은 통제력을 제공해준다. 그리고 이런 위험에 대한 통제력이 바로 경쟁 우위이다.